나는 그날 내 손으로 며느리의 가방을 마당에 내던졌다. 10년을 개처럼 부려먹은 여자를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푼도 없이 내쫓았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가슴 한쪽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눈물은 절대로 흘리지 않았다. 나는 68년을 살면서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여야만 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가방 안에 내가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화를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정확히 5시였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5번 울렸고 나는 그 마지막 소리가 공기 속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잠이 없어졌다. 새벽 3시쯤 한 번 깨고 4시쯤 또 깨고 결국 5시가 되면 포기하고 일어난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빗소리가 들렸다. 밤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빗소리는 조용했다. 세차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스며드는 봄비. 그런데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쓸쓸하게 들렸다. 나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툇마루로 나갔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 맨발 아래로 느껴졌다. 발이 시렸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목련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나무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있던 나무다. 40년이 넘었다. 봄이 되면 흰 꽃이 탐스럽게 피어나던 나무인데 요 몇 년 사이 꽃이 잘 피지 않는다. 올해도 이 집에서 꽃은 피지 않았다. 굵은 가지만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왜 꽃이 피지 않는 걸까? 땅이 메말랐나? 뿌리가 상했나? 아니면 이 집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꽃도 피기 싫은 건가? 수진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수돗물 흐르는 소리. 새벽 5시에도 저 아이는 일어나 밥을 짓는다.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부엌에 수진이가 먼저 와 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걸 보면 그게 이 아이의 성격인 것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못살게 굴어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 저 아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그 고생의 절반 이상이 사실 내 아들 탓이라는 것도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나다. 68년을 살면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결혼 10주년이다. 강민희 녀석은 지금쯤 서울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여자와 밤을 보내고 있겠지. 어제 저녁에 회사 출장이 있다고 했다. 출장.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 거짓말인지 나는 안다. 요즘 강민희 전화기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도 안다. 차에서 내릴 때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는 각도가 달라진 것도 안다. 내 아들이지만 나는 그놈이 너무도 부끄럽다. 내가 어디서 잘못 키운 건지 아니면 저 아이 안에 원래 그런 게 있었던 건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나 혼자 다 해주려 하다 보니 아이가 기대는 법만 배운 건가? 밤이 깊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갉아먹는다.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제첩국이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좋아하던 국, 수진이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내 생일에도 기일에도 몸이 안 좋다 싶은 날에도 어김없이 제첩국이 상에 올랐다. 가슴 한편이 뜨끔하고 저려왔다. 이 착한 아이가 왜 이 집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나는 툇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빗소리를 들었다. 빗소리와 국 끓이는 소리가 뒤섞여 새벽 공기 속에 고여 있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는 그날 아침 10년 동안 준비해온 일을 마침내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7년 전 일이다. 그날도 봄이었다. 4월의 서울은 따뜻했고 병원 입구에 심어진 벚나무에는 꽃이 한창이었다. 나는 강민이와 나란히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복도에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냐고 묻는다면 강민이가 먼저 부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같이 가주세요. 혼자 가기 무섭다고. 40살이 다 된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처음에는 애처로웠다. 나중에는 달리 보였지만 복도에는 우리 말고도 몇 쌍의 부부가 더 있었다. 손을 잡은 사람도 있었고 각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부부, 중년 부부, 다들 비슷한 이유로 이 복도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강민이는 내 옆에서 다리를 떨었다. 긴장했을 것이다. 나도 긴장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비뇨기과 원장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 안경 너머로 딱딱한 표정.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은 표정을 감추려 할수록 더 잘 보인다. 나는 그것을 오랜 경험으로 안다.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아드님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귀에서 3번 울렸다. 첫 번째는 그냥 소리로 들어왔다. 두 번째에는 뜻이 이해됐다. 세 번째에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의사는 계속 뭔가를 설명했다. 정자수, 운동성, 시험관의 가능성. 하지만 나는 그 이후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무정자증. 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알아버렸다. 강민이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서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수진이가 들은 말들이 전부 억울한 것이었다는 것도 나는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수진이, 병원을 다닌다며 조용히 나가던 수진이, 그 얼굴이 회진실 흰 벽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수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서울 풍경을 보는 척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가 운전하는 뒷자리에서 우리 모자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2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강이 지나고 수원 톨게이트를 지나고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날 때까지 그 2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2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봄꽃이 지나갔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세상은 아름다웠다. 나는 그 아름다움이 밉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강민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내 앞에 서서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는 눈, 어깨가 구부러진 채로 서 있는 모습. 나는 그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창피함도 보았다. 하지만 책임지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자기 잘못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운 채 그냥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되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날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인데 지금 이 아이가 낯설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는 내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봄바람인데도 차가웠다. 강민이가 그 말을 하고 방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 아이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수진이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만 시간이 필요했다. 충분히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 수진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결혼식 날 대문을 들어서던 수진이 뺨이 사과처럼 붉고 목소리가 봄날 새소리 같던 아이.
드레스 자락을 살짝 잡아 올리며 돌계단을 올라오던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예뻤는지 강민이와 나란히 서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던 그 모습.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착하다. 내 집에서 잘 살아줄 것이다. 결혼 초에는 정말 그랬다. 수진이는 부지런했고 살뜰했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다. 나도 그 아이가 좋았다. 며느리지만 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딸이 없었다. 아들만 하나. 그래서 수진이가 이 집에 와서 웃을 때 나는 그게 좋았다. 이 집에 여자 웃음소리가 생겼다는 것이, 봄날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 소식이 없자 이 집 어른들이 수진이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넌지시 물어보는 정도였다. 수진아, 병원은 다녀왔니?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며느리가 뭔가 모자라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지. 강민이는 멀쩡한데 이 집 때 이을 아들도 못 낳으면 며느리로서 뭘 한다는 거야. 시아버지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그 말이 나왔다. 친척 모임에서도 명절에도 심지어 동네 경조사 자리에서도 시누이는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일부러 수진이 앞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 우리 올케가 아직도 소식이 없어. 어디가 막힌 게 있나 봐. 웃으면서 가벼운 말투로. 수진이는 그 말들을 전부 삼켰다. 눈물도 삼켰다. 입술을 꾹 담은 채로 웃으면서 삼켰다.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힘들게 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내가 달랠 수라도 있었을 텐데 저 아이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았다. 그게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혔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수진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가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실은 이 가문에 망신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를 흔들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랜 세월 이 가문의 안주인으로 살면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해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일에서만큼은 나는 틀렸다. 그 사실이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어느 날 수진이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는데 눈에 들어와 버렸다. 서랍 안에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한방병원, 내과, 산부인과, 불임 전문 클리닉. 날짜를 보니 결혼한 지 2회째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혼자서 강민이 몰래, 아니면 강민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한 채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시도한 흔적이 있었다. 3번.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안다. 시술 전날의 불안, 실패 후의 절망,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수진이는 이 집에서 죄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혼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서랍을 닫으면서 나는 손이 떨렸다. 그 서랍을 본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머릿속에서 숫자 하나가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30억. 내가 수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줘야 하는 것.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다. 작년 봄 가문에 대소사가 있었다. 이 집 종손 할머니 팔순잔치. 나의 시어머니 뻘되는 분으로 이 가문에서 가장 어른 되시는 분. 그 잔치에는 전국에서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왔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집 마당을 가득 채웠다. 수진이는 그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국을 끓이고 떡을 찌고. 나는 새벽 5시에 부엌을 지나가다 수진이를 보았다. 그 아이 손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기름에 튀기고 뜨거운 물에 데치고 칼질을 하느라 그 손을 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미안합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안채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쪽 방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내 귀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발이 멈추었다. 수진 씨가 문제래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자궁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 강민이 얼마나 불쌍해. 여보 없는 자리에서도 아내 걱정을 하더라니까요. 요즘 강민이 많이 힘들겠어요. 어디서 이런 여자를 골랐는지. 나는 복도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방 안에서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을 열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목소리는 강민이었다. 내 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친척들 앞에서 자기 아내에 대한 거짓 소문을 스스로 퍼뜨리고 있었다. 웃으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도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에 대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귀 안쪽이 윙 하고 울렸다. 손바닥으로 벽을 짚은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너무 환해서 오히려 눈이 아팠다. 화장실은 이미 잊어버린 채 나는 그 복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 집에서 수진이를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 아들은 자기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직접 팔아넘기고 있다. 이 가문에 누구도 진실을 알려하지 않는다.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 7년이나 기다렸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다.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다. 강민이는 친척들과 어딘가로 이차를 갔다. 나는 서재에 혼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그 달빛 속에서 오래 생각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결심은 이미 서 있었다. 다만 실행이 남아 있었다. 자정이 넘어 수진이가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최 변호사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는 2번 만에 받았다. 준비를 시작합시다. 소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최 변호사가 잠시 후 말했다. 어디까지 준비할까요, 어머니? 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알게 될 것이다. 서초동 법무법인 건물 로비. 나는 검정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에서 마주친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나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훈련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 최 변호사 사무실은 12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이미 창가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지기,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가문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사람.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며느리 건이군요.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비스듬히 내려왔다. 따뜻해 보이는 햇살이었지만 실내는 냉방이 돌아가고 있어서 서늘했다. 나는 코트를 벗지 않았다. 최 변호사님, 수진이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강민이는 반드시 재산 분할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인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메모를 적었다.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통장을 수진이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30억입니다. 강민이도 이 가문의 누구도 절대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주세요. 최 변호사가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30억이요? 네. 어머니,
이게 어머니 개인 사유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 아닙니까? 알아요. 또 침묵이 흘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그 침묵을 버텼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다. 왜 직접 주시지 않고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겁니까? 며느리분께 직접 전달하시면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주면 강민이가 어떻게든 되찾아갑니다.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 아이는 어머니가 준 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 문제와 엮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직접 발견하면 달라요. 이미 수진이 명의로 법적 이전이 완료된 재산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수진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수진이 것인 거니까요. 최 변호사가 오래 생각하는 표정으로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는 며느리분이 떠난 뒤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그 집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려 했다. 지금은 수진이를 내보내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 이후에 나는 그 이후에 생각할 것이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최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요. 수진 씨가 편지를 읽고 어머니께 연락하면 만나실 겁니까?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저 빌딩들 중 얼마나 많은 곳에 나처럼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몄다. 수진이가 가방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면 안 됩니다. 떠나는 날까지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이 일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이었다. 발이 조금 무거웠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수진이를 영영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결전의 날을 정했다. 이 집 큰 손님맞이 잔치가 있는 날로 했다. 종손 할머니 팔순 잔치보다 더 규모가 큰 행사였다. 해마다 봄에 열리는 가문 친목 모임으로 친척은 물론 지역 유지들,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까지 100명 가까이 오는 자리,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 그 자리를 골랐다. 반드시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 증인이 많아야 수진이가 피해자가 된다. 강민이가 나중에 어떤 말을 해도 그날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진이는 보호받는다. 잔치 전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 안 불을 밝게 켜고 거울 가까이 서서 눈을 들여다보았다. 68년 된 얼굴, 이마에 주름, 눈가에 잔주름, 입술 주변의 세월. 나는 이 얼굴로 내일 며느리를 내쫓아야 한다. 10년 동안 내가 어느 며느리보다 아꼈던 사람을 내 속마음을 알아서는 안 된다. 눈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떨려서는 안 된다. 냉정한 눈, 굳게 담은 입술.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에게 연습을 시켰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소리내어 말해봤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다시 했다. 또 흔들렸다. 세 번째에는 나름 단단하게 나왔다. 잘할 수 있을까? 수진이 얼굴을 보면 과연 이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울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잔치 당일 아침 수진이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손에 수건을 든 채 수진이가 서 있었다. 부엌에서 일하다 나온 모양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일한 얼굴이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어머니, 오늘 잔치 준비 다 해두었어요. 전이며 나물이며 다 됐고요. 국은 불세기만 조절하면 되게 해뒀어요. 어머니는 오늘 손님 맞이에만 신경 쓰세요. 웃고 있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 아이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올라온 것을 느꼈다. 꼭 참아야 했다. 오늘 눈물을 보이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수고했어라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돌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허리가 곧게 선 뒷모습, 발걸음이 가벼운 뒷모습. 이 집에서 10년을 살면서도 저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직도 이 아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 꺾이지 않은 것들이.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저 아이가 이미 다 꺾여버린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더 빨리 이 집을 떠났을 것이다. 저렇게 곧게 서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참은 것이고, 더 오래 참았기 때문에 더 오래 이 집에 묶여 있던 것이다. 미안하다, 수진아. 오늘 네가 흘릴 눈물이 훗날 네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이 어미가 독한 년이 되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 어미는 기꺼이 그 독한 년이 되겠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옷을 입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더 위험 있게. 이 집 안주인의 옷을, 내가 연기해야 하는 역할에 맞는 옷을.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표정을 확인했다. 굳은 눈, 담은 입.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서 음식 냄새와 사람들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잔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옷을 다 입고 거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잔치에서 내가 할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말이기도 했다. 하객 100여 명이 마당과 대청마루와 사랑채를 가득 채웠다. 음식 냄새, 사람들 웃음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잔치는 한창이었다. 수진이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빈 그릇을 치우고 새 음식을 들고 나오고 손님들 잔에 술을 채웠다. 나는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나의 속을 모른다. 나는 웃으며 인사를 받고 담소를 나누고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지금이다. 수진아. 내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잔치 소음이 잠시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부엌에서 수진이가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행주를 든 채로 나를 보며 웃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왜요, 어머니 뭔가 필요하신 게? 이리 나와봐. 수진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숨을 한번 천천히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왔다. 마당의 소음이 싹 사라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씨도 안 내리는 나무를 언제까지 키우란 말이냐.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여자를 내가 왜 계속 앉혀놔야 한단 말이냐.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쥔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 나는 수진이를 지나쳐 걸어갔다. 안채로 들어가 수진이 방문을 열었다. 옷장을 열고 옷가방을 꺼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손이었다. 나 혼자만 아는 떨림이었다. 안을 보지 않았다. 미리 봐두었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가 없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 수진이가 자주 꺼내 입지 않는 낡은 스웨터 안쪽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닿으면 안 된다. 꺼내지지 않게 조심해야 했다. 나는 가방을 힘껏 닫고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마당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누군가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 내려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다가 어른한테 제지당하는 소리도 들렸다. 마당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수진이는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입이 열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두 손이 옆에서 가늘게 떨렸다.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려는 것인지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었다. 발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아, 소리 질러도 돼. 나한테 욕해도 돼.
분하면 분하다고 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해. 그래야 네가 떠날 수 있어. 그래야 이 집이 너를 붙잡지 못한다. 제발 그냥 떠나줘. 나는 강민희 쪽을 보지 않았다. 그 아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마당에 서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주지도 아내를 감싸주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 순간이 강민이 인생에서 두고두고 얼굴이 붉어질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 나가. 수진이가 천천히 몸을 구부려 가방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가방이 흔들렸다. 그것을 어깨에 걸고 한 발, 두 발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등이 보였다. 그 등이 점점 작아졌다. 대문 문손잡이에 손을 얹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이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뒤돌아서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저 아이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밤일 것이다. 그것이 저 아이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래야 한다. 그러길 바랐다. 수진이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멈췄다. 한 발짝도 더 걷지 못한 채 대문 기둥에 손을 짚었다. 등 뒤에서 잔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들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누군가 강민이한테 말을 거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자기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풀렸다. 가방을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걸었다. 골목을 나와 큰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봄비가 여전히 가늘게 내렸다. 우산도 없었다. 머리카락이 젖었다.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길. 수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마를 유리에 기댔다. 유리창이 차가웠다. 그 차가운 감각만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실감나는 것이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1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제삿날 밤새 전을 부치고 명절마다 이 집 저 집 음식을 날랐던 10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침을 맞고 주사를 맞고 시험관 실패 후 혼자 울었던 10년.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던 10년. 그 10년이 오늘로 끝났다. 강민이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마당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 나는 사람들 틈에서 강민이를 찾았다. 그 사람이 나서줄 거라고, 어머니한테 뭔가 말해줄 거라고 그 한순간만큼은 믿었다. 하지만 강민이는 없었다. 아니, 있었다. 사람들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버스 창밖으로 봄거리가 흘러갔다. 꽃이 피어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카페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10년이 오늘 끝났는데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 버스가 친정 동네 정류장에 섰다.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내리자 친정어머니가 대문 앞에 나와 서 있었다. 딸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순간 느낌이 왔는지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 있었다. 딸이 비를 맞고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친정어머니가 달려와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힐끗 쳐다보고 걸음을 빠르게 했다. 봄 저녁 공기 속에서 어머니와 딸이 울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뭘 챙겨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다 손에 무언가 걸렸다. 두껍고 묵직한 감초, 옷 사이 깊숙한 곳에 끼어있던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뭐지? 내가 넣은 게 아닌데. 봉투를 빼내들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풀로 붙여져 있던 봉투 입구를 손가락으로 뜯었다. 안에서 딱딱한 통장 한 권과 손으로 쓴 편지 2장이 나왔다. 통장 표지를 보았다. 예금주 김수진. 잔액란을 열었다.
숫자가 보였다. 3000000000. 수진이는 그 숫자를 세었다. 억, 10억, 100억, 아니 다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0억이었다. 다시 세었다. 또 세었다. 3번을 세어도 30억이었다. 손이 떨렸다. 통장이 흔들렸다. 편지를 펼쳤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단단하고 반듯한 시어머니 한명숙의 글씨.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불임의 원인은 내 아들에게 있다. 수진이는 한동안 편지를 펼친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첫 줄을 3번 읽었다. 뜻은 이해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10년 동안 자신이 들어온 말들, 받아온 눈초리, 혼자 울었던 밤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첫 줄이 사실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단 한 줄에 무너지는 것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친정어머니가 옆에서 수진아,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만 저었다. 괜찮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고갯짓으로 편지를 읽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10년 동안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어미의 가장 큰 죄다. 늦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 이 편지를 쓴다. 불임의 원인은 내 아들에게 있다. 강민이는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정밀검사를 받았다. 진단명은 무정자증이었다. 평생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다. 그 아이는 그 사실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줬다. 가문이 흔들릴까봐,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잘못이었다. 내가 아들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 없는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네가 10년 동안 혼자 병원을 다니고 혼자 침을 맞고 혼자 욕을 들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죄는 강민이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기도 하다. 수진아, 너를 이런 방식으로 내쫓은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이혼을 시키거나 진실을 밝히려 하면 강민이가 가문의 법적 힘을 동원해서 너를 빈털터리로 만들려 할 것이다. 나는 그걸 안다. 하지만 오늘처럼 네가 쫓겨나는 형식이 되면 너는 피해자가 된다. 아무도 너를 탓할 수 없다. 이 통장의 돈 30억은 내 사유재산이다. 이미 합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이전이 완료된 돈이다. 강민이도 이 집의 그 누구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 최준혁 변호사가 내 이혼 절차를 도와줄 것이다. 연락하거라. 전화번호는 이 편지 뒤에 적어두었다. 이 돈으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네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라.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쓴 너의 청춘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써라. 꽃처럼 살아라. 한명숙. 수진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이 흐려졌다 맑아졌다를 반복했다. 글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단정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편지지 위에 얼룩 하나 없었다. 그런데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다시 쓴 끝에 가장 깔끔한 것을 넣어둔 것 같았다.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지 수진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내쫓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를 구하고 있었구나. 10년 동안 차갑게 대하면서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구나. 내가 병원에서 울고 돌아오던 날에도, 명절에 고개를 숙이던 날에도, 그 모든 날들 뒤에서 이 사람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 눈물은 아까 대문 앞에서 흘린 눈물과 달랐다. 그때 눈물은 억울하고 무너지는 눈물이었다. 지금 이 눈물은 달랐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오래 얼어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 친정어머니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딸이 우니까 등을 두드리는 어머니,
수진이는 그 손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봄저녁이 지나 밤이 왔다. 창밖에 어둠이 깔렸다. 친정어머니가 밥을 차려왔지만 수진이는 먹지 못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편지를 옆에 두고 침대 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30억, 최 변호사, 이혼 절차, 꽃처럼 살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편지 글씨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괜찮다. 너는 가거라. 그 목소리가. 그날 밤 수진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고 했다. 나중에 수진이가 직접 내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밤의 진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이가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울 지역 번호였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김수진 씨, 저는 최준혁 변호사입니다. 한명숙 여사님의 부탁으로 연락드립니다. 어제 받으신 편지 읽으셨습니까? 수진이는 침대 끝에 앉아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잔 상태였다. 새벽에 몇 번 깨면서도 편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 편지를 한 손으로 꼭 쥐며 대답했다. 네, 읽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수진이를 안심시켰다. 허둥대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 목소리.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해놓았다는 사람의 목소리. 이강민 씨 명의 부동산 목록, 금융자산 내역,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 명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만 이강민 씨의 의료기록 사본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 원본 및 담당 의사 소견서 포함해서요. 수진이가 숨을 멈췄다. 그게 어떻게... 한명숙 여사님이 2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 그 말이 수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2년 전이면 수진이가 3번째 시험관 시술에 실패한 직후였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돌아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문 밖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서늘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2년 전부터 나한테 차갑게 구시면서 뒤에서는 2년 동안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병원에서 울고 돌아오던 날에도, 명절에 수모를 당하던 날에도, 그 모든 날들에 수진이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눈물이 나오려 하는 걸 꾹 참았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강민 씨 측 변호인단이 반드시 재산 분할을 막으려 할 겁니다. 이강민 씨가 가진 분할을 막으려 할 겁니다. 이강민 씨가 가진 가문의 법적 자원을 총동원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명숙 여사님 명의에서 수진 씨 명의로 완전히 이전된 30억은 이혼 재산 분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 완료 시점이 소송 제기보다 훨씬 앞서 있고 증여세도 정상 신고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것까지... 세금까지 다 내셨습니다. 수진 씨 손에 30억이 온전히 쥐어지게 하려고요. 수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친정방에 낯선 아침 햇살이, 그 햇살 속에서 수진이는 30억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편지를 손에 쥐고 최 변호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앞치마를 두르고 잔치 준비를 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 자리에 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진 씨, 이강민 씨가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벌써 움직임이 있어요. 무슨 움직임이요? 지금 다른 여자를 새로 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재혼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수진 씨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수진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이강민 씨가 한명숙 여사님 재산에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몰아내고 본인이 가문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선 다음날 아침 나는 강민이를 서재로 불렀다. 강민이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로 머리를 대충 빗은 채로
어제 잔치가 끝나고 어디선가 밤을 보내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눈 아래가 붓고 입술이 건조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어제 무슨 마음으로 밤을 보냈을까? 아내가 쫓겨나는 날 밤에 저 아이는 어디서 누구와 있었을까? 나는 대답을 알고 있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강민이가 맞은편에 앉기를 기다렸다. 강민이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재의 괴종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봄 아침이었다. 어머니, 수진이 내보내셔서 잘 됐어요. 사실 저도 진작에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나서주셔서. 나는 말을 끊었다. 강민아, 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강민이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으려 했다. 아니, 어머니가 수진이를 내보내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다고. 그 여자 누구냐? 침묵. 강민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무슨 여자 말씀이세요? 정 과장 딸이라는 얘기는 이미 들었다. 강민아, 수진이가 집을 나선 게 어제 낮이다. 그런데 넌 오늘 새벽에 들어왔어. 어디 있었냐? 강민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렸다. 그 눈에서 나는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당황함이 뻔뻔함으로 바뀌는 것을. 이 순간 강민이가 무슨 계산을 하는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내쫓았다. 즉 어머니도 수진이가 없어지길 원했다. 그러니 이제 자유롭게 새 출발을 해도 어머니가 묵인할 것이다. 그 계산이 얼굴에 다 보였다. 아들의 얼굴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죠. 솔직히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고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언젠가는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두어야 할 것 같고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내 아들이 아내가 쫓겨나던 날 마당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입으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재산 얘기를 꺼낸다. 그 아내는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가슴 안쪽에서 차갑게 굳어지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실망이 마침내 굳어버리는 감각이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이 아이가 철이 들기를, 어느 날 문득 자기 잘못을 알기를. 그 기다림이 오늘 끝났다. 이 아이는 철들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책상 서랍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에 잡히는 감촉이 묵직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강민이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강민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봉투 안에는 7년 전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진단서, 환자명 이강민, 진단일, 진단명, 담당의 서명, 무정자증. 강민이는 그것을 손에 댄 채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진단서의 종이가 그 손 안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내가 가지고 있었다. 7년 동안. 왜 이걸...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 강민이를 바라보았다. 강민이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부정을 해야 하는지, 해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오래 천천히. 강민이가 시선을 피하려 했다.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강민아, 네가 오늘 한 말 기억하냐? 새 출발을 하고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고. 새 여자를 들이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 새 여자 집에서 너한테 딸을 줄 것 같으냐? 그 여자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또 그 여자가 죄인이 되는 거야. 또 10년을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울 거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올 거냐? 강민이가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진단서를 쥔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맑은 봄 아침이었다. 서재 창문으로 마당에 목련나무가 보였다. 아직 꽃이 없는 나무.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 이제 다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 공포 뒤에는 여전히 비겁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성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단서가 세상에 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저 눈이 내가 수진이를 내쫓아야 했던 이유다. 저 눈앞에 수진이를 두면 수진이는 평생 저 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저 계산하는 눈, 저 비겁한 눈 앞에서 수진이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다. 그 새 여자 집에서 너한테 딸을 줄 것 같으냐? 그 여자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또 그 여자가 죄인이 되는 거야. 또 10년을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울 거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올 거냐? 강민이가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진단서를 쥔 손이 무릎 위로 내려갔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맑은 봄 아침이었다. 서재 창문으로 마당에 목련나무가 보였다. 아직 꽃이 없는 나무.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 지금까지 숨겨온 것이 이제 다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 공포 뒤에는 여전히 비겁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성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눈이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단서가 세상에 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저 눈이 내가 수진이를 내쫓아야 했던 이유다. 저 눈앞에 수진이를 두면 수진이는 평생 저 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저 계산하는 눈, 저 비겁한 눈 앞에서 수진이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다. 강민이가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도 잘못했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걸 공개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문에서 제 얼굴이, 사회에서 제 위치가... 얼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낮은 목소리로. 10년 동안 아무 죄 없는 수진이 얼굴을 생각했어야지. 이제 와서 네 얼굴을 걱정하냐? 강민이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입이 열렸다 닫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아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강민이가 따라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 자리는요? 저 이 회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차갑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의 의미를 강민이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이 가문 이사회를 소집했다. 20년 만에 내가 직접 소집한 이사회였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로 나는 이사회를 직접 소집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강민이 역할이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이사진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느껴졌다. 전화로 알린 뒤 몇 분 만에 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어머니, 강민 씨 측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막으려 할 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했다. 막지 못할 것이다. 최 변호사도 자리에 함께했다. 강민이는 이미 그 자리에 불려와 있었다. 어젯밤 내내 전화를 걸어 회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 문자도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가문의 이사들, 친척 어른들, 법무팀이 긴 테이블을 채웠다. 12명이었다. 나는 상석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에어컨 소리만 났다. 나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가지를 공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다. 누군가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첫째, 지난 10년간 이 가문에서 며느리 김수진이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사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진단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몇몇 이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았다. 방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눈빛들이 교차되었다. 진단서에서 강민이에게로, 다시 나에게로. 불임의 원인은 이강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7년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함께 알고 침묵한 저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이강민을 이 가문의 후계자 명단에서 즉시 제외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그가 맡고 있는 부사장직과 이사 직위를 모두 박탈합니다. 강민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소리가 났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장남이고 이 가문에서 20년 넘게 일해왔고 지분도 있고. 장남이기 이전에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게, 더 또렷하게 말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비겁하게 팔아넘긴 남자다. 항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 침묵은 아까보다 더 무거웠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강민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친척 어른 한 분이 헛기침을 했다. 누군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내 며느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죗값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다. 이 방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잠깐 뒤를 돌아보니 강민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잘못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다. 복도가 길었다.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민이 측에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막으려 했지만 최 변호사의 준비 앞에서 번번이 막혔다. 진단서가 이미 공개된 이상 강민이가 쓸 수 있는 펜은 많지 않았다. 배우자 과실 주장도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 밖에서의 압박은 계속됐다. 수진이 주변을 탐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친정어머니에게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는 얘기도 들었다. 수진이 명의통장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 변호사가 그것을 하나씩 차단했다. 나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들이었다. 강민이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혼 조정 기일날 아침, 나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 목련나무가 서 있었다. 꽃은 없었다. 잎만 무성했다. 아침 햇살이 잎사귀를 비추었다. 나는 그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수진이를 생각했다. 지금쯤 법원에 도착했겠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겠지. 그 아이는 잘할 수 있다. 그날 오후 2시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완료되었습니다. 3글자. 나는 그 3글자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잘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된 일이 어딘가 아렸다. 10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수진이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 떨렸을까? 아니면 오히려 담담했을까? 수진이 시점에서 잠깐 넘어간다. 법원 복도에서 수진이는 잠깐 멈춰섰다. 바깥으로 나가는 유리문 너머로 봄하늘이 보였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갔다. 높고 탁 트인 하늘이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수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귀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조용하고 차갑고 넓은 소리.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1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오늘부터는 생각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았다. 발신자의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알아보았다. 외워두었으니까.
그 번호를 수진이는 편지를 읽은 날 밤부터 외워두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수진아,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단단하고 낮고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 고생 많았다. 수진이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꽉 막혔다. 고생 많았다. 그 네 글자가 10년의 무게를 전부 담고 있었다. 유학을 가거라. 네가 하고 싶었던 공부해라. 비용은 걱정하지 마. 최 변호사한테 다 말해두었다. 수진이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잠시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꽃처럼 피는 걸 보고 싶다. 그날까지 기다릴 테니 잘 갔다 오너라.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는 한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서 있었다. 법원 복도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수진이를 완전히 떠나보낸 그날 밤.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조용했다. 강민이가 짐을 싸들고 나간 것은 이사회 이튿날이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짐을 챙기는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그 세 가지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나는 서재 문을 열지 않았다. 그것이 나와 강민이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다. 그 이후 이 집은 너무 커졌다. 방이 6개인 집에 사람이 하나다. 복도가 길어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걸어가면 15걸음이다. 예전에는 그 복도에 항상 소리가 있었다. 수진이 발소리, 강민이 기침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림. 이제 그 복도가 조용하다. 내 발소리만 난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수진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이 아니라 이 집 마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수진이는 그날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뺨이 분홍빛이었다. 웃음이 환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10년을 기다렸고 2년을 준비했고 한순간에 실행했다. 수진이가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렸다. 그 아이가 친정방에서 혼자 통장을 들여다보던 순간 나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 아이가 어떤 얼굴로 편지를 읽었는지, 눈물이 났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평생 모를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당에 목련나무가 흔들렸다.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달빛이 나무 위에 내려와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집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오직 나 하나만 남은 집. 책상 한쪽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다. 15년 전에 찍은 사진. 정장을 입고 웃는 남편. 회갑기념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져다 손으로 잡았다. 차갑고 딱딱한 액자 유리. 그 유리를 통해 사진 속 남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당신 나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물론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어머니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했을까? 아니면 아들을 감싸려 했을까? 모르겠다.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그 따뜻함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했으니까. 나는 그 밤 처음으로 남편 사진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로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이 집을 지켜야 했고 강민이를 키워야 했고 가문을 이끌어야 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창밖을 보니 목련나무 가지 끝에 아주 작은 꽃망울이 하나 맺혀 있었다. 이 나무에서 꽃망울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몰랐다.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는 봄 초입이었는데 저 꽃망울이 살아있었다.
내년 봄에는 꽃이 피겠구나. 3년이 흘렀다. 수진이는 그해 가을에 프랑스로 떠났다. 파리 근교의 어학원에서 6개월을 보내고 이듬해 봄부터 파리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처음 6개월은 소식이 뜸했다. 가끔 최 변호사 편으로 잘 지낸다는 안부가 왔다. 그뿐이었다. 수진 쪽에서 직접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억지로 당기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소식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왔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프랑스어가 조금씩 들린다고, 친구가 생겼다고, 파리의 카페에서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나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서재에서 조용히 웃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웃었다. 저 아이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구나.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 진짜로 혼자 서 있는 것이었다. 강민이는 그 사이 새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다. 이사회 결정으로 후계자 자리를 잃은 뒤 가문의 일부 반계 친척들이 강민이를 앞세워 내게 도전하려 한 적이 있었다. 최 변호사가 법적으로 정리했다. 강민이는 결국 포기했다. 한동안 내게 화해를 요청하는 연락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다. 지금은 어딘가에서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 내 아들이지만 나는 그 아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볼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 아이가 먼저 준비가 됐을 때 나는 그 3년 동안 가문을 천천히 정리했다. 주식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수진이에게 생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내걸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하고 싶었다. 나는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툇마루에 나가 앉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당을 바라보고 차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다. 나중에는 그 고요함 안에서 내가 생각할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새벽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툇마루에 나갔다.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멈췄다. 목련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아니, 더 됐을지도 모른다. 기억이 흐릿할 만큼 오래간만의 꽃이었다. 눈처럼 하얀 꽃이 가지마다 가득 달려 있었다. 아침 공기 속에서 꽃향기가 났다. 차갑고 맑은 향기가 마당 위로 퍼졌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서 그 꽃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이 젖어들었다. 수진아, 꽃이 폈다. 드디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다. 나는 심장이 덜컹하는 걸 느끼며 전화기를 들었다. 꽃이 핀 날 아침에 3년 만에 걸려온 수진이의 전화였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3년 전과 같은 목소리지만 무게가 달랐다. 무겁지 않은 무게. 단단한 무게. 3년 전 그 아이 목소리에는 항상 무언가를 조심하는 빛이 있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번 삼키는 것 같은. 지금은 그것이 없었다. 그냥 말하는 목소리였다.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소리. 잘 왔다. 짧게 대답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더 말하려 하면 목이 잠길 것 같아서 어머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만나야 할까? 아직 이른 것은 아닐까? 수진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 만나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창밖으로 목련꽃이 보였다. 오늘 핀 꽃, 3년 만에 핀 꽃, 오너라. 수진이는 그 다음날 왔다. 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나는 툇마루에서 보았다. 그 아이가 골목을 돌아서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년 전과 같은 사람인데 달랐다. 얼굴이 피어 있었다. 눈빛이 빛났다. 어깨가 곱게 펴져 있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조금씩 굽어들었던 그 어깨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옷차림도 달라져 있었다. 수수하면서도 자신감이 배어있는 옷차림. 외양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졌다. 수진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 앞에 섰다. 어머니, 나는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다. 수진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마당에서 봄 새소리가 들렸다. 목련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한참 뒤에 수진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나는 말을 먼저 했다. 일단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내가 3년 동안 기다려온 것이었다.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내가 직접 차를 내렸다. 수진이가 제가 할게요 했지만 내가 손을 저었다. 오늘만큼은 내가 하겠다. 찻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넣고 잔을 데우는 동안 나는 수진이가 앉아있는 것을 등 뒤에서 느꼈다. 이 아이가 이 집 마루에 앉아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뭉클했다. 차를 내려 앞에 놓아주었다. 수진이가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어머니, 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작에 말씀해 주셨다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직접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수진이가 잠시 멈췄다 생각하는 표정. 그 표정도 달라져 있었다. 3년 전의 수진이라면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했을 것이다. 지금 수진이는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했다. 아마도 강민이 편을 들었겠죠. 남편을 감싸려 했겠죠.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제가 더 참으면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저를 쫓아내신 거예요. 제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네가 강해야 했다. 내가 쥐어주면 힘이 안 생긴다. 쫓겨나야 내가 일어서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혼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었다고 말하면 수진이가 또 마음에 짐을 질 것이었다. 대신 목련꽃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몇 장 떨어졌다. 흰 꽃잎이 마당 위를 천천히 날다가 바닥에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이제 이 아이는 남을 걱정할 여유가 생겼구나. 3년 전에는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오래 침묵이 흘렀다. 차향기가 마루 위에 퍼졌다.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을 펼쳐 내 앞에 내밀면서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류를 받아 펼쳤다. 사업자 등록증이었다. 법인명, 설립일,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 김수진. 나는 그 세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대표이사 김수진. 그 이름이 10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사람의 이름이 이제 대표이사라는 자리 앞에 붙어 있었다. 사업 내용을 읽었다.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문화경영 컨설팅 회사였다. 파리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원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을 원하는 유럽 기업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 어머니 도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미 시작한 거냐? 네, 3개월 됐어요. 첫 계약도 이미 성사됐어요. 작은 거지만요.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보았다. 대표이사 김수진. 네, 잘했다. 그 세 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다. 나는 인생에서 남에게 쉽게 칭찬을 건넨 적이 없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막을 수 없었다. 수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10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의 웃음과 달랐다. 그때 웃음은 예쁘기만 했다. 30살 갓 넘은 새색시의 환한 웃음이었다. 지금 웃음은 예쁘고 단단했다. 살아내고 이루어낸 사람의 웃음이었다. 3년의 시간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 웃음을 보려고 내가 그 모든 일을 한 것이다. 독한 년 소리를 들을 각오로 마당에 가방을 던진 것이다.
밤마다 혼자 울었던 것이다. 저 웃음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수진이도 들었다. 차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어느 쪽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식은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았다. 목련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새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수진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다. 무엇이냐? 수진이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진지했다. 저랑 같이 일해주세요. 나는 눈을 들어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만큼 사람을 보는 눈, 협상을 아는 눈, 오래된 가문을 이끌어온 경험을 가진 분이 없어요. 저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고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제가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며느리 회사에 들어가는 시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다고 할까? 딱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 반대로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할까?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이제 내 남은 날들이 너무 소중했다. 나는 68년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체면을 위해 참았다. 그 참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나는 잘 안다. 수진이의 눈을 다시 보았다. 그 눈에 두려움이 없었다. 거절당할까봐 긴장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눈이었다. 이 아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3년 전 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눈치를 덜 볼까 생각하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원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네 얼굴이 꽃처럼 피었구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 눈물을 참으면서 웃었다. 수진이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마당의 목련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봄 햇살이 마루 위로 비스듬히 내려왔다. 내 손등 위로, 수진이 손 위로. 같이 하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체면도 채통도 아닌 그냥 나로서 웃은 것이 우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나 죄인과 판사처럼 10년을 보내고 그 오랜 시간 끝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뜻을 알 수 없다. 가장 매정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랑을 품고 있기도 하고 가장 혹독한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봄이 깊어가는 오후,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목련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꽃잎이 하나씩 바람을 타고 마당 위를 날다가 내려앉았다. 하얀 꽃잎들이 마당 바닥을 덮었다. 어머니, 꽃이 지네요. 지는 게 아니야. 씨가 되는 거지. 수진이가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나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얘는 오래오래 그 봄 속에 앉아 있었다.